예, 기초 3, 교재에서는 제6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토질 및 기초에서 공부하신 기초 부분을 시간 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반적인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여야 하고, 또한 각 공법에 있어서의 시공 방법을 비교 암기, 장단점을 비교 암기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또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반드시 손으로 직접 풀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와 공식의 정확한 암기와 계산 풀이 방법의 정확성을 좀 기해줬으면 싶고요. 자, 우리가 해야 할 핵심들을 보면요. 기초의 개요, 얕은 기초의 지지력, 말뚝 기초, 말뚝의 지지력, 기초의 치마, 주변 마찰력과 부주변 마찰력, 군말뚝, 기성말뚝 기초의 시공, 피어 기초, 케이슨 기초, 용어 설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얕은 기초의 지지력과 말뚝의 지지력은 계산 문제 위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고요. 그 외의 부분에서도 주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 한 부분 소홀함이 없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 인료, 기초의 개요인데요. 자, 기초의 개요에서는 첫 번째 기초의 필요 조건은 여러분들 1차 했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최소한의 근입함. 자, 최소한이란 말, 그죠? 최소한의 근입 깊이를 유지해야 한다. 치마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고, 지지력에 대해서 안정해야 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시공이 가능해야 한다. 그죠? 이건 다 외웠던 내용인데요. 단지 여기서는 주관식으로 써야 되니까 좀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거고요. 여기서 치마량에 대한 안정해야 된다는 말은 치마량이 허용 치마량 이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요. 기초의 형식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요거는 단답식으로 외워야 되는데요. 우선 집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의 기능,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의 중량과 규모인데요. 어쨌든 기초의 형식을 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부 구조물의 무게, 즉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기초 단면적의 크기와 기초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부 구조물과 기초 공의 공사비 비교, 주로 상부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 공사비 비교에서 상부 구조물의 공사비에 비해서 하부 구조물의 공사비가 너무 많은 경우는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부 구조물의 하중이겠죠. 하중에는 사하중과 할하중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행방량 하중이겠죠. 그러니까 상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행방량 하중. 주로 상부 구조물뿐만 아니라 지하 구조물도 마찬가지죠. 기초에 작용하는 행방량 하중으로서 주로 토합 있겠죠. 그죠? 상부 구조물로 작용하는 것은 풍하중 이런 것들에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면 상부에 작용하는 유효하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진동에 대한 지질에 대한 고려가 많기 때문에 진동하중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단답식으로 쓰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얕은 기초의 굴착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오픈, 여러분들 개착 공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법, 그 다음에 트렌치컷 공법.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자, 오픈 컷은 어떻게 되죠? 집안이 양호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양호하고 지형에 땅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다는 것이죠. 주로 이거는 경사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법은 말을 설명을 많이 했지만 하나만 외우면 되지, 그죠? 중앙부부터 먼저 굴착한다. 중앙부를 먼저 굴착한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런치컷 같은 데는 어느 부분을 먼저 파죠? 주변부를 먼저 굴착한다. 그 외의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두 말만 하면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간히 많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복합 학대 기초의 설계인데요. 우선 가정을 한번 보면요. 자, 학대 기초 저면의 압력 분포를 직선으로 한다. 즉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일반적으로 가정하죠.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주로 등분포 하중, 그러니까 등변이라는 등분포 하중인 것으로 가정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대 기초 저면과 기초 집안 사이에는 압축력만 작용한다. 왜? 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장에 대한 저항력이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압축력만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 계산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summation 번, 저 수직력의 합이 0이다는 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웠던 토질 및 기초 1차 때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역학에서 했던 summation v equal 0, summation h equal 0, summation m equal 0인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했듯이 어떻게 됩니까? 압축력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평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첫 번째가 summation v equal 0인데요. 이것은 학대 기초의 면적은 사용 하중과 허용 진외력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단면적 A라는 것은 뭡니까? 작용하는 하중 나누기 허용 지지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하중은 단면적 A 곱하기 허용 지지력 또는 허용 지내력이다. 이건 상식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중이 Q1 더하기 Q2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QA 곱하기 A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즉 summation V equal 0이라는 데서 이 한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summation M equal 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 집안 내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거, 그 조항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보통 앞굽 최고 앞쪽이나 최고 두쪽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최고 앞쪽 지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걸 가지고 많이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17번인가요? 자, 17번. 아래 그림과 같이 복합 푸팅에 있어서 L 및 B를 결정하시오. 기초 집안의 허용 지내력은 1톤 per 메다 제곱이다. 자, Q, A, 허용 지지력이 뭐 1톤 per 메다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용 지내력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건입 깊이, 기초의 필요 조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치마에 대해서 안정하고, 지지력에 대해서도 안정하서는 보통 우리 허용 지내력이라고 하죠. 뭐, 그건 1차 때 했으니까 그냥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요. 자, 우선 보죠. 자,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의 폭이 B가 B고 길이가 L입니다. 그리고 하중이 3톤하고 5톤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A 거리가 1m, S가 2m인 이러한 기초를 설계한다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가 뭐죠? summation V equal 0. 즉, summation V equal 0이니까 됩니까? P1 더하기 P2는 QA 곱하기 단면적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됩니까? 3 더하기 5는 자, Q가 얼마다 그랬죠?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면적 A가 얼마입니까? B 곱하기 1이니까 기본적으로 B 곱하기 1은 8이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ummation M equal 0다. 자, 이거는 최고 앞접, 앞굽 앞부분에 있는 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위에 작용하는 모멘트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P1 곱하기 거리 A 더하기 P2 곱하기 거리 A 더하기 S 되겠죠. 그죠? 이꼬로 자, 허용 지내력 Q 곱하기 A만 하면은 하중이 되고요. 거리는 자, 등분포 하중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P1 대신에 자, 숫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A는 1이고요. 더하기 P2가 5고요. 5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S가 3m가 되죠. 그죠? 그리고 Q는 1이니까 1 곱하기 단면적 A는 B 곱하기 L이고요. 2분의 L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니까 B 곱하기 L의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식 B 곱하기 L은 8이라는 것을 2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8L은 36이 나옵니다. 그러면 L은 어떻게 됩니까? 8분의 36이니까 4.5m가 나고요. 이 L 이꼬로 4.5m라는 것을 1에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B 곱하기 B는 결과적으로 L분의 8인데 4.5분의 8이니까 1.78m가 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여러분들은 외워야 할 것은 하나죠. summation V 이꼬로 0다. summation M 이꼬로 0다는 거. 이것을 알면은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1차 때 1차를 합격했으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교재에서는 뭐 19번 문제가 되나요? 다음 그림과 같은 조건에서 사다리 조건일 때 사다리꼴 복합 확대 기초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문제는 이제 사다리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ummation V equal 0고요. summation M equal 0라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우리가 도심까지 거리가 뭡니까? 사각형일 때는 2분의 L이었는데 5분의 이거는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역학 시간에 했듯이 3분의 H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B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먼데 것의
변의 길이를 2배 해주는 거. 자, 그 사다리꼴을 공식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안 됐는데 처음 나왔다. 그러면 도심의 공식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꼴의 도심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꼴을 2개로 나누면 삼각형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2개에 대해서 각각을 생각해주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기둥의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조금 전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둥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은 대신에 A와 S의 거리가 주어지는데 여기는 기둥의 크기가 주어졌다는 거죠. 즉 0.5 곱하기 0.5m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림을 보면요. 자, 어떻게 되죠? 0.25. 왜 0.25입니까? 자, Q1이 기둥의 중심에 작용하니까 됩니까? 그 기둥 끝에서부터 기둥 중심까지의 거리는 0.25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뭡니까? 기둥의 중심에서 기둥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5.5m고요. 그러면 뒷부분 저 Q2에 있는 그 하중이 작용하는 지점까지는 얼마입니까? 0.25겠죠. 또 왜? Q2가 하중이 작용하는 기둥 2의 크기가 0.5 곱하기 0.5니까 됐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우선 Q1이 100톤이고요. Q2가 80톤이니까 됩니까? 아무래도 B2의 폭이 적겠죠. 왜 그러면 하중이 작으니까 폭도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서메이션 V꼴 연결이니까 됩니까? Q1 더하기 Q2는 자, 허용 지지력 QA 곱하기 단면적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Q1은 100톤이고요. Q2는 80톤. 그러니까 100 더하기 80은 QA가 100 곱하기 사다리꼴의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2분의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H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힌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 Q2가 작용하는 쪽에서의 기둥까지의 거리가 0.25다는 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0.25 더하기 2.5 더하기 0.25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높이 H가 6m죠, 6m.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면은 B1 더하기 B2는 6m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서메이션 M0 이꼬로 0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B1 있는 쪽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Q1 곱하기 0.25 더하기 Q2 곱하기 어떻게 돼요? 0.25 더하기 5.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QA 허용주지력 곱하기 단면적 A 곱하기 허용주지력 곱하기 단면적 A 하면 하중이 되고요. 모멘트는 하중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꼴 도심의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0.25 더하기 80 곱하기 0.25 더하기 5.5는 5.75가 되고요. 이꼬로 QA 10 곱하기 도심 단면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B1 더하기 B2 곱하기 높이 6m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도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B1 더하기 B2분의 B1 더하기 먼데 것의 2배입니다. 항상 이 2배의 B2 곱하기 3분의 H니까 H가 6m죠. 그죠?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60 곱하기 갈래 열고 B1 더하기 2배의 B2 이꼬르는 485가 나온대요. 우리가 조금 전에 1번에서 B1 더하기 B2가 B1 더하기 B2가 6이니까 이것을 대입하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B2는 2.08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B2가 2.08m가 나온 것을 이것을 다시 1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6 나누기 B2가 되니까 이것은 3.92m가 되겠죠. 자, 요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얕은 기초의 지지력인데요. 자, 첫 번째가 털자기의 극한 지지력 공식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뭐 다 알고요. 자, 한번 보죠. 극한 지지력은 점착력과 점착 지지력, 마찰 지지력, 덮개 토합에 의한 지지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털자기의 기초 파괴 행식도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굳이 뭐 이것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공식은 있죠. 극한 지지력은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의 감마1 곱하기 B, NR 곱하기 감마2 DF의 NQ였죠. 그죠? 이 공식은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왜? 1차도 다 했던 거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NC, NR, NQ는 지지력 계수고요. 쭉 중요한 것은 B는 기초의 최소폭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마1은 뭡니까? 기초 아래 흙의 단위 무게고요. 감마2는 근위 깊이에 해당되는 흙의 단위 무게라는 거 다 아는 거고요. 기초의 형상 계수. 자,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초의 형상 계수를 한번 보죠. 자, 형상 계수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자, 연속 기초일 때는요. 알파가 1.0, 베타가 0.5고요. 그 다음에
원형 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1.3, 0.3이죠. 원형 기초는 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기초가 자주 나오는데요. 0.4, 0.4. 그 다음에 직사각형 기초는 1 플러스 0.3 L분의 B, 0.5 마이너스 0.1의 L분의 B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 지지력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떻게 되죠? 허용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총 하중은 어떻게 되죠? 총 하중 Q. 하중은 얼마입니까? 허용 지지력 곱하기 단면적 A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순극한 지지력인데요. 순극한 지지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극한 지지력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흙의 기초, 즉 다시 말하면은 근입 깊이에 해당되는 흙의 압력의 유효상제 하중을 제거한 것이죠. 근입 깊이가 DF니까 뭡니까? DF 곱하기 감마 값만큼 극한 지지력에서 빼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한번 보면요. 자,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은 기초의 근입 깊이만큼에 해당되는 흙에 의한 압력을 제외한 것으로 기초면 아래에 있는 흙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단위 면적 땅의 극한 지지력이다. 뭐 개요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어쨌든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순극한 지지력이 항상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극한 지지력이 QU니까 어떻습니까? QU 네트죠, 네트. 그죠? 그러면 QU 마이너스 감마 곱하기 DF를 하고요. 순허용 지지력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순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됩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순허용 하중은 뭐겠습니까? 순허용 지지력 QA 네트 곱하기 단면적 A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 하중, 허용하중 오는 것하고 솔루션이 똑같다는 거, 그죠? 단지 순극한 지지력은 극한 지지력 나누기 감마 DF다. 뭐 그거만 알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풀이 방법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수위의 영향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1차에서는 간단한 것들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2차에서는 좀 복잡한 것까지, 즉 근입 깊이 위치에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기초 아래에서 기초폭 B 사이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공식이 좀 복잡해졌죠. 그죠? 그래서 1차 때는 별로 안 나는데 2차에서는 그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1차 때 토질 및 기초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실기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지하 수위가 기초의 저면보다 위에 있는 경우. 자, 그림 보이죠? 그죠? 자, 기초의 저면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마1이 뭐죠? 감마1은 뭡니까? 기초 아래에 있는 흙의 단위 무게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하 수위 아래에 있으니까 감마1은 감마 서브를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마2가 문제인데요. 감마2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되죠? 자, 우리 그림을 보면요. 자, 기초 아래에서 B만큼 위치에 지하 수위가 있으니까 됩니까? 그 부분에는 감마 서브를 써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지하 수위까지는 감마 T를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공식 Q를 보면 Q라는 것은 감마 2 곱하기 DF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마 T 곱하기 갈래고 DF 마이너스 D 부분, 그거는 감마 T를 쓰고요. 어떻게 됩니까? D 부분은 감마 서브를 곱해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마 T 곱하기 갈래고 DF 마이너스 D 더하기 감마 서브 곱하기 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Q 값을 DF로 나눠주면 바로 감마 2 공식입니다. 그래서 감마 2는 감마 T 마이너스 DF분의 D 곱하기 감마 T 마이너스 감마 서브라는 거, 요 공식 조금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사실은 뭐 이거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Q 공식, 감마 Q는 감마 2 곱하기 DF다. 이 공식으로 역산으로 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기초의 저면 위치에 있는 경우, 즉 뭐냐? 지하 수위가 기초 바닥 아래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감마1은 기초 바닥 아래 흙의 단위 무게니까 지하 수위 아래에 있으니까 감마 서브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마2는 어떻게 됩니까? 근입 깊이에 해당되는 흙의 단위 무게니까 얼마요? 지하 수위 위에 있으니까 감마 T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당연히 감마 2 곱하기 DF겠죠.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감마 2가 감마 T니까 감마 T 곱하기 DF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기초 저면보다 밑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D 값이 B보다 작은 경우와
D 값이 B보다 큰 경우, 즉 기초폭보다 큰 경우죠. 그러니까 우선 간단한 것부터, 우선 D가 B보다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것은 지하 수위가 기초보다 아래에 있더라도 기초폭 B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마1은 감마 서브 플러스 B분의 DF 곱하기 감마 T 마이너스 감마 서브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감마 2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냥 감마 T를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지하 수위가 보다 훨씬 위에 있을까요? 그 다음에 T가 B보다 큰 경우에는 기초 바닥에서 지하 수위까지의 연직거리가 기초폭보다 큰 경우는 그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펜심 하중을 받는 기초의 극한 지지력.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로 메이어포의 유효폭 개념을 도입하는데요. 펜심 하중이 작용하는 같은 기초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기초폭 B에서 편심거리 E의 2배만큼 빼주는 것을 유효폭이라고 합니다. 물론 L 방향에서도 편심이 작용하면요. L-2L만큼 빼준다는 거죠. E의 L. 길이 방향으로의 편심량의 2배만큼 뺀 것이 유효폭이다. 자, 그거 우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이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짧은 것은 폭이고 긴 것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있다고 해서 폭이 아니고 뒤로 있다고 해서 길이가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폭과 L, 유효폭과 유효길이를 계산했을 때 작은 값이 유효폭이라는 거, 그거 조금 중요하게 여기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심거리 E는 모멘트 나누기 Q라는 거 알죠? 왜? 모멘트 M은 하중 Q 곱하기 거리니까, 그죠?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유효폭은, 자, 어떻게 됩니까? B-는 B-2배의 EB. 그러니까 여기서 EB라는 것은 폭 방향에 대한 편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 길이 L-는 L-2L. 여기서도 EL도 뭡니까? 길이 방향의 편심. 그죠? 어쨌든 간에 편심량의 2배만큼 빼줬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다는 거죠. 자, L-2배의 EL이 B-2배 1보다 작으면은, 즉, 작은 것이 뭐다 그랬습니까? 유효폭이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두 변 중에, 길이 중에 짧은 것이 폭이 된다는 것, 그것만 조금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폭과 길이, 무조건 하고 옆으로 방향으로 된 것이 폭이고, 세로 방향으로 된 것이 길이가 아니라, 두 변 중에 짧은 것이 폭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 지지력 QU 다시를 구할 때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유효폭과 유효 길이를 했을 때 우리가 극한 지지력 공식 있죠. 알파 곱하기 C, NC 플러스 베타의 감마1 B의 NR 플러스 감마2 DF NQ에서 B 대신에 B 다시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효폭과 유효 길이를 구했으면은 그 전에 폭과 길이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상계수 알파와 베타를 구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유효폭과 유효 길이를 써야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런 경우가 문제도 있는데 자, 무슨 폭과 길이가 달라서 직사각형 기초였다. 그런데 길이 방향으로 편심으로 구했는데 편심이 생겨가지고 유효 길이를 구하니까 폭하고 똑같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유효폭과 유효 길이가 같아졌죠. 그러면 이것은 모양은 직사각형이라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사각형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효폭과 유효 길이를 계산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폭과 길이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 하중 Q도 마찬가지죠. 원래 극한 하중 Q는 뭡니까? 극한 지지력 곱하기 단면적 A, 즉 B 곱하기 L인데 여기서도 B 다시 곱하기 L 다시를 해줘야 한다. 자, 조금 전에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극한 하중 나누기 하중이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거는 그림과 한번 연관시켜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중요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상기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편심 하중을 받는 기초 영역 분포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문제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자,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편심 거리 E가 6분의 B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인데요. 우선 작은 경우. 자, 편심 거리 E가 6분의 B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뭡니까? 하중의 작용점이 중앙 3등분점 안에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압축력만 생기고 인장력은 안 생긴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Qmax 값은요. 하중 나누기 단면적 A, 즉 B 곱하기 L이겠죠. 그죠? 곱하기
1 플러스 B분의 6이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나 역학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최소 접지압은 1 플러스 B분의 6이가 아니라 1 마이너스 B분의 6이가 되는 거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로 뭐 최대 접지압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심거리 E가 6분의 B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경우는 안쪽에 인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랫부분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압축력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4 곱하기 B 곱하기 B의 L 곱하기 B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편심거리의 2배만큼 뺏는 유효폭 B 다시 곱 분의 Q다는 거죠. 물론 최소 접지압은 이건 당연히 재료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조금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편심 하중을 받는 기초 영역분포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편심거리 E를 계산해서 E가 6분의 B보다 크냐 작으냐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적용시켜야 하는 공식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어호프 공식입니다. 메이어호프 공식은 여러분들은 뭐 다 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이거는 모래 집안에 쓰는데 이거는 경험식이죠. 실험에 의한 나온 겁니다. 그죠? 3MB 갈려울고 1 플러스 B분의 DF N값은 표준 간입 시험에 N값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DF는 건입 깊이 다 아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밑에 있는 공식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스탬프턴 공식입니다. 스탬프턴 공식은 점토 집안에 적용시키는 거죠. 위에 우리가 메이어호프의 공식은 뭡니까? 모래 집안에 적용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C 곱하기 NC 플러스 감마 DF. 어떤 일부 책은 뭐 감마 곱하기 DF 곱하기 감마 DF 곱하기 NQ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얕은 기초에서 점토 집안, 특히 포화 점토에서 NQ는 얼마입니까? 1이죠. 1은 곱해주나만 하죠. 그죠? 어쨌든 있어도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은 뭐 스탬프턴 공식은 원래는 요 공식이니까 너무 요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판 제하 시험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 토질 및 기초 8장 다지면서 했던 건데요. 자, 한번 보죠. 제하시험에서 허용 지지력 공식 어떻게 되죠? 자, 장기적인 것은 얼마입니까? QA는 QT 더하기 3분의 1 감마 DF NQ인데 자, 우선 QT는 뭡니까? 항복 강도의 2분의 1, 극한 강도의 3분의 1 중에서 작은 것이 QT다 됐고요.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거 감마 곱하기 DF 곱하기 NQ가 이런 공식을 많이 봤죠. 우리가 극한 지지력 QU의 공식에서 마지막 부분 감마 곱하기 DF 곱하기 NQ였죠. 그죠? 자, 여기 뭡니까? 득대 토합에 의한 지지력이죠. 그죠? 그러면 3분의 1은 왜 곱해줬나? 지금 허용 지지력이죠. 허용 지지력은 뭡니까? 극한 지지력 나누기 안전율 FS인데 안전율, 기초에서는 안전율이 3이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 곱해준 거죠. 이 공식 뭐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요, 제압판에 의한 시험은요, 기초의 깊이만큼 땅을 파고 제압판을 놓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득대 토합에 의한 지지력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는 것이고요. 단기 허용 지지력은요, QT에다가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배의 QT 더하기 3분의 1 감마 DF NQ니까 쉽게 뭐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게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QT 값에 2배를 해준다는 것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어쨌든 공식만 조금 정확하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하시험에 의한 극한 지지력과 치마량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또 이것도 1차에서 다 했던 거죠. 그죠? 자, 우선 모래 지반과 점토 지반을 나눠서 한번 봅시다. 표를 가지고 그냥 제가 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지력은 어떻게 됩니까? 지지력은 점토 지반에서는 어떻게 되죠? 제하폭에 어떻게 됩니까? 무관하죠. 그죠? 기초폭 B에 무관하고 그 다음에 모래 지반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기초폭 B에 비례한다는 거죠. 왜? 점토 지반은 C 이꼬르 0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NR 이꼬르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B가 있는 항이 두 번째 항이 무시되죠. 그 다음에 모래는 C 이꼬르 0이니까 어떻게 되죠? 앞에 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이 B가 있는 항에 무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폭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초폭이 10배로 늘어난다면 지지력도 10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QU, 기초는 QU 제압판이고요. 점토판은. 그 다음에 기초의 극한 지지력은 모래집에서는요. 제압판의 극한 지지력 곱하기 제압판의 폭분의 기초의 폭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치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점토 집안에서 기초폭 B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S기초는 기초의 치마량은 제압판의 치마량 곱하기 제압판의 폭분의 기초의 폭이 되죠. 기초의 폭이 10배가 늘어나면 치마량도 10배가 늘어난다.
자, 거기에 비하면 모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질미 기초 할 때 어떻게 배웠죠? 기초의 폭에 따라서 증가하기는 하나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계산 문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기초의 치마량은 어떻게 되죠? 제합판의 치마량 곱하기 비기초분의 기초의 폭분의 제합판의 폭분의 2배의 기초의 폭의 전체값의 제곱이 이렇게 되죠. 공식을 좀 정확하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우스홀 방법입니다. 하우스홀 방법은 기초폭이 다른 두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원형을 많이 쓰니까요. 지름이 다른 두 개의 제합판을 가지고 평판 제하 시험을 해서 치마량이 허용치 치마량 이내에 나오게 해서 그때에서 경기는 카중 Q1, Q2를 구해가지고 그 값에 의해서 상수인 N을 주로 M은 면적에 의한 상수고요. N은 윤변 즉 원둘레에 의한 상수입니다. 상수를 구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최대 우리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기초의 지름 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좀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보면 쉽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공식의 포맷은 똑같습니다. Q는 A 곱하기 M 더하기 P 곱하기 N이죠. A는 단면적이고요. P는 윤변, 여기서 이제 원둘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평판 제하 시험 결과를 이행할 때 유의사항. 이것은 세 가지 써라는 걸 많이 나오니까요. 주로 토질 종단도를 알아야 되고, 지하수의 위치와 그 변동을 알아야 되고, 스케일 이펙트를 고려해야 한다. 요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1차 때 외웠던 내용이니까 쉽게 외울 수 있으리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